북한 젊은이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자유, 미녀 쌍둥이 자매에게 한국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에서 본 그것은 앞으로 그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그녀들이 한국에서 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북한 미녀 쌍둥이들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은이입니다. 25살이죠. 제 쌍둥이 은혜 언니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으로 선발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영광스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는 당에 충성하는 모범 가정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대외무역성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이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조국을 대표한다는 게 믿겨? 언니가 훈련장 거울 앞에서 붉은 점퍼 옷깃을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똑같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우리 춤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만수대 예술단 산하무용학원에 다녔습니다. 쌍둥이라는 특별함 덕분에 항상 주목받았어요. 16살 때 평양시 청년예술축전에서 1등을 했고 그때부터 당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이성에서 사람이 왔어요. 동무들의 재능을 조국을 위해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년 남자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응원단에 선발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응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다음 말에 우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들은 특별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다른 단원들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일이죠. 쌍둥이라는 특성이 매우 유용할 겁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우리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들이 조국을 지키는 일을 하다니.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죠. 훈련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응원 동작 연습, 노래 연습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수업들이 있었죠. 상대방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세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관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는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교관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가상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언니는 이 모든 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필기를 하고 매번 질문도 했어요. 반면 저는 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었어요. 마치 스파이 영화 같았죠. 하지만 훈련 마지막 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보이성 책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책임집니다. 부모님, 형제, 친척까지 모두요. 그 순간 훈련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응원단 예비단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언니와 저는 우리 방에서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무섭니까?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요. 언니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되잖아. 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했죠. 저는 언니와 달리 충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저도 진지했습니다. 언니, 우리 실수하지 말자. 응, 절대로. 이틀 뒤 우리는 만경봉 9.25를 타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배가 동해를 가르며 나아갈 때 저는 갑판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바다, 처음 가는 남쪽. 저기 보이는 게 남조선 땅이래. 옆에 있던 단원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멀리 보이는 해안선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배는 강릉 주문진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우리는 버스에 탔고 숙소로 이동했어요.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고 우리는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튼 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였어요. 깨끗한 도로, 새 차들, 불빛이 환한 건물들. 평양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였어요. 더 밝고 더 활기찼죠. 저거 봐, 편의점 간판.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즉시 조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조용히 하세요. 숙소에 도착하자 우리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당연히 같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단원 둘이 더 있었죠. 모두를 감시하기 위한 배치였어요. 첫날 밤 우리는 모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항상 조 단위로 움직이세요. 한국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미소만 지으면 됩니다. 한국 물건을 받지 마세요.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규칙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살짝 꼬집었어요. 정신 차리라는 신호였죠. 그날 밤 언니와 저는 화장실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희야, 조심해. 내 표정에 다 나와. 알았어, 언니. 근데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누굴 감시한다는 게. 쉿, 그런 말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언니는 늘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밖에는 뭐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통제받아야 할까? 평창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인생은 조금씩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했고 형형색색의 조명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평양에서 본 집단체 좋아하는 차원이 달랐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언니가 제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신호였죠. 우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카메라들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웃으세요. 자연스럽게. 뒤에서 감독관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저는 훈련받은 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주변을 흐고 있었어요. 한국 관중들의 표정이 놀라웠습니다. 진짜로 즐거워 보였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죠.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연인들은 손을 잡았으며 노인들은 여유롭게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감시받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아무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떠들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조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실 때도 항상 감독관이 따라붙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 사이사이로 저는 한국을 봤습니다. 편의점이 충격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온갖 과자, 음료수, 도시락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옆에 있던 단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요. 조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우리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김밥, 주먹밥, 과일까지 들어있었어요.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풍성했죠. 이걸 매일 먹는다는 거야?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 하지만 그 생각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제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들었죠. 저 사람들은 감시받지 않아. 언니가 화장실에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응, 신기하지?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쇼트트랙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나왔을 때 관중들이 열광했어요. 대한민국. 함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응원 구호도 함께 들렸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남쪽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북쪽 선수들은 긴장해 보였어요.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일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오늘 관찰 대상 중 이상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양식에 적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이상 행동이 뭘까?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한국 풍경에 감탄하는 것? 그게 잘못인가? 하지만 저는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희야, 우리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느꼈어. 여기는 뭔가 다르잖아. 알아. 근데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변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응원단이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북한에서 배운 것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남조선은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잖아. 화장실에서 한 단원이 속삭였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 행복해 보여. 쉿, 그런 말하지 마. 다른 단원이 황급히 말렸어요.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폐막식 리허설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물 좀 드세요. 할머니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받으려다가 멈췄어요. 규칙 위반이었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언니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다니.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할머니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한다고 배웠어요.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자원봉사자 복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혹시 함경도 출신이세요? 이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평양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함경도에서 오셨거든요. 그 짧은 대화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남자의 아버지가 북에서 왔다고?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은희야, 괜찮아?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 평창에서 본 것, 모든 게 뒤섞였죠. 폐막식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그리고 5해 후 저와 언니가 목숨을 걸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도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창문 너머로 평창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창에서의 화려했던 며칠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200명의 응원단원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조사가 시작된다는 걸요. 은희야, 절대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언니가 귓속말로 경고했습니다. 알아. 나도 바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걱정됐어요. 제 표정에 다 드러나는 성격이었거든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외곽의 한 건물이었는데 창문도 작고 음침했어요. 3달 동안 여기서 사상 검증을 받게 됩니다. 보이성 책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개별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책상 너머에 3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고 저는 혼자 딱딱한 의자에 앉았죠. 리은이 동무 평창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 중년 남자가 물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남조선의 인상은 어땠습니까? 저는 훈련받은 대로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 보였고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조선 사람과 대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조선 물건을 받거나 만진 적은? 없습니다. 동료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상한 행동이라는 게 뭘까? 한국 음식에 감탄하는 것? 자유로운 분위기에 놀라는 것? 그게 잘못인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니의 조사는 더 길었어요. 언니는 감시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언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단원이 사라졌어요. 박경희 동무는 어디 갔어요? 누군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문제가 생겼다는 걸요. 일주일 후 우리는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박경희가 단상에 올라왔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반동사상에 물들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아비판을 시작했어요. 남조선의 물질적 풍요에 현혹되었고 우리 체제를 의심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제 옆에서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박경희는 계속 울면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경희의 부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도 생각을 들킨 걸까? 언니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은희야, 자. 언니가 옆 침대에서 속삭였어요. 응, 못 자겠어. 나도? 무서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이상무로 통과했습니다. 언니는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리은의 동무는 모범적인 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보이성에서 언니를 승진시켰죠. 저는 평양무역회사에 배치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어요. 평창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감시받지 않는 일상, 풍요로운 삶.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창 응원단 출신 중 한 명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어요. 공개 처형이 예정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무들 모두 김일성 광장으로 집합하세요. 회사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혹시? 응, 나도 들었어. 가야 해.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한 여자가 끌려 나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우리와 같이 평창에 갔던 단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미향이었어요. 이 반역자는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미향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온몸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와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은희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 언니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은희야, 중국어 공부 같이 할래? 갑자기 왜? 그냥. 나중에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탈북으로. 하지만 우리는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이중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원, 밤에는 탈출을 꿈꾸는 사람. 평창에서 심어진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너무 철저했고 언제 어디서 들킬지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걱정됐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걸요. 자유가 뭔지 맛본 사람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평창은 우리에게 감옥 밖 세상을 보여줬고 이제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평창에서 돌아온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희 자매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언니는 보이성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저는 무역회사에서 중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어느 가을 저녁 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지금 우리 집으로 와. 급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언니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언니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언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희야,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결혼이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좋은 일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 아니야. 강제야. 당에서 정해준 사람이야.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리철수.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래. 아내가 4년 전에 죽었고 자식이 둘 있어. 언니가 재혼 상대라고? 응. 거절할 수 없어. 아빠 직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영광스러운 일이래. 언니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안아줬어요. 싫으면 거절하면 되잖아. 은희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가족 전체가 지켜. 아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 순간 오래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도망가자. 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 탈북하자. 언니, 우리 평창에서 봤잖아. 저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거. 언니가 창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괜찮아. 내가 확인했어.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4년 동안 준비했잖아. 중국어도 배우고 돈도 모으고. 하지만 부모님은 언니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저런 결혼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북 루트, 필요한 돈, 위험성, 모든 걸 따졌어요. 김미향처럼 될 수도 있어.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살 거야? 평생? 저는 평창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몰래 간직하고 있던 거였어요. 올림픽 스타디움의 야경 사진이었죠. 언니, 우리 여기로 가자. 우리도 저렇게 살자. 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후회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1년 안에 탈북하기로요. 준비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정보를 수집했어요. 국경 지역 지리, 브로커 연락처, 탈북 루트.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조금씩 모았습니다. 언니는 보이성에서 일하면서 역으로 감시 체계를 파악했어요. 은희야, 두만강 쪽은 감시가 너무 심해. 차라리 중국 출장 갈 때를 노려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북한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암시장을 통해서였는데 발각되면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탈북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려면 한국까지 가려면요. 몇 달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북중 경제협력단이 중국 선양에 간다는 거예요. 언니, 이번에 문화교류단 보안 담당으로 갈 수 있어? 노력해볼게. 언니는 상부에 보고했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무역협상통역으로 지원했어요. 같은 시기에 선양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하는 거야? 출발 한 달 전 언니가 물었어요. 응. 언니는? 나도 각오했어. 근데 은희야,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 못해. 알면 말릴 거고 알면 부모님도 위험해져. 가장 힘든 건 그거였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 은희 중국도 간다며? 네, 엄마. 이번엔 큰 계약이라서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잡하니까.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국을 빛내고 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언니도 같은 시간 부모님을 뵀다고 했어요. 어땠어? 울 뻔했어. 근데 참았어. 나도. 출발 전날 밤 언니와 저는 언니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은희야, 잡히면 어떡해? 그럼 함께 죽는 거지 뭐. 너무 쉽게 말하네. 언니, 우리 쌍둥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는데 죽을 때도 함께면 괜찮아.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운 거 아냐? 무서워. 근데 설레기도 해. 언니가 웃었어요. 넌 정말 충동적이야. 그래서 언니가 필요하잖아.
신중한 언니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공항에 나왔습니다. 다른 대표 단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어요. 평양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부모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북한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언니는 몇 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제게 눈짓을 했어요. 할 수 있어라는 뜻이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선양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사흘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평창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은, 김미향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언니의 강제 결혼을 지켜볼 수 없는 사람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양의 밤하늘은 평양보다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불빛들. 이틀 후면 나도 저 불빛 속에서 자유인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섭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선양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호텔 로비 화장실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다른 단원들은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죠. 은희야, 준비됐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언니는? 나도. 하지만 우리 둘 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8시 각자 핑계를 대고 호텔을 나가는 거예요. 언니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비즈니스 센터로, 저는 생리대를 사러 편의점으로요. 그리고 밤 9시 호텔에서 4km 떨어진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언니, 우리 꼭 성공하자. 응, 함께 가는 거야. 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8시 정각 저는 조장에게 말했습니다. 조장 동무, 죄송한데 편의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급한 물건이 있어서요. 뭔데? 여성용품이요. 조장이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어요. 빨리 다녀와. 호텔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 없어. 그냥 편의점 갔다 오면 돼. 유혹이 스쳤지만 발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만다광장 쇼핑몰이요. 중국어로 말했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선양의 밤거리가 휙휙 지나갔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북한 땅을 밟는 게 말이에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이미 와 있었어요. 3층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은희야. 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성공했어, 우리.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브로커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언니가 몇 달 전 중국 출장 때 암암리에 연락한 조선족 브로커였어요. 10시에 남문에서 만나기로 했어. 언니가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남았네. 우리는 화장실 칸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매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조장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받아야 해? 받아. 자연스럽게. 여보세요. 은희 동무 아직도 편의점에 있나?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아, 죄송해요. 배가 아파서 약국도 들렀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 점호 시간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니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 알아. 빨리 가자. 우리는 화장실을 나와 남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최 선생님?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은혜? 남자가 담배를 버리며 우리를 봤어요. 둘이야? 네, 쌍둥이 자매요. 쌍둥이라. 독특하네. 따라와. 우리는 남자의 차를 탔습니다. 낡은 승용차였는데 뒷좌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돈 준비했지? 네, 여기요. 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더 필요해. 하지만 일단 베이징까지는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차는 선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어두운 외곽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차요. 베이징행 밤 기차 타야지. 하지만 그때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데요. 이런 야경이. 언니가 황급히 제 입을 막았습니다. 브로커가 백미러로 우리를 쏘아봤어요. 한국 드라마? 너희 뭐야?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탈북자지? 북한에서 온 거지? 순간 차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세웠어요. 내려. 예? 내리라고. 탈북자는 안 돼.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나도 끝이야. 제발요, 저희 돈 더 드릴게요. 언니가 애원했습니다. 안 돼. 내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고 우리는 어두운 길가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주변은 공장지대였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언니가 화를 냈어요. 미안해, 언니. 긴장해서.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일단 어딘가로 가야 해.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가보자. 가까이 가니 작은 PC방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들어가자. 일단 생각을 정리해야 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PC방에 들어가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은희야, 우리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언니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제중 한국 대사관. 있다. 베이징에 있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있어. 근데 지금 새벽 2시야. 전화해도 안 받을 거야. 그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언니, 한국 언론사에 메일 보내면 어때? 메일? 응, 우리 사연을 알리는 거야. 그럼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 만해. 우리는 한국의 주요 방송사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제보 이메일이 있었어요. 언니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평창 응원단 출신 쌍둥이 자매, 중국 선양에서 탈북. 도움 절실함. 연락처. 짧지만 절박한 메시지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응. 누가 봐주길 바라야지. 하지만 그 순간 PC방 문이 열렸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경찰 같아 보였습니다. 저거 중국 공안 아니야? 제가 속삭였어요. 몰라. 일단 자연스럽게 있어. 언니가 게임 화면을 띄웠습니다. 남자들이 카운터에서 뭔가 물어봤어요.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남자들이 PC방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게임하는 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보지 마. 남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끝인가? 하지만 남자들은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거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알아. 근데 어딜 가? 그때 제 이메일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방송사에서 온 거였어요. 언니, 답장 왔어. 진짜? 뭐래? 귀하의 메시지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 중입니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 언니. 우리 살았어.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양 외곽 PC방. 정확한 주소는? 언니가 주인에게 가서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메일에 적어보냈습니다. 1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자리 움직이지 마세요. 답장이 왔어요. 가장 긴 1시간이 시작됐습니다. PC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선양 호텔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리은혜 씨입니까? 한국어였어요. 네,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지금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언니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자유까지 이제 조금만 더. 한국 영사관 직원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로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2명의 한국인 남성이 PC방에 들어왔어요. 리은희 씨? 네, 저요. 빨리 가시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는데 창문에 필름이 붙어 있었어요. 중국 공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수배 요청을 했거든요. 차는 선양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대사관 안 가요? 지금 대사관 주변에 공안이 있어요. 차단했습니다. 일단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전가옥은 선양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에 있었고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여기서 며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국행 방법을 찾는 중이에요. 며칠이나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최소 일주일. 중국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직원이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밖에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웃들한테도 들키면 안 돼요. 직원들이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탈출한 거 맞지? 응, 맞아. 근데 아직 안전하지는 않아.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공안이 올까? 모르겠어. 그냥 기도하자. 이틀째 되는 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중국 뉴스였는데 갑자기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조선에서 고위급 대표단 2명이 실종되었다고. 우리 얘기였습니다. 언니, 우리 뉴스에 나왔어. 쉴 소리 낮춰. 화면에는 우리 사진이 나왔어요. 평창 응원단 때 찍은 사진이었죠. 만약 이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커튼도 절대 열지 못했고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중국어로 물었어요. 집주인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 받으러 왔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바빠요. 다음에 드릴게요. 안 됩니다. 지금 받아야 해요.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언니가 부엌 칼을 집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는 문 뒤에 숨었어요. 잠깐만요, 옷 입고 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사관 직원이었어요.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지만 집주인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하네. 경찰 부를 거예요. 집주인이 소리쳤어요.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나? 하지만 그때 계단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제가 관리비 드릴게요. 영사관 직원이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저 이 집 조카예요. 이모가 바빠서 제가 대신 드리죠. 집주인이 돈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짐 싸세요. 지금 당장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요. 다른 차로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더 외곽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안전해요. 조선족 동네라서 낯선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 안전가옥은 더 작았지만 더 은밀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뉴스를 봤어요. 인터넷으로요. 우리 탈북 소식이 한국에도 퍼졌더라고요. 평창 응원단 쌍둥이 자매 탈북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유명해졌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는 분명히 부모님을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처벌받고 계실 수도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최선이야. 그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거야.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행 준비됐어요. 모레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비행기 타실 겁니다. 진짜요? 진짜 한국 갈 수 있어요. 네, 중국 정부와 협상 끝났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출국 허가해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정말로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해. 나도 들었어.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경찰차들이 보였어요. 공안이야.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공안입니다. 문 여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북한으로 송환돼. 언니가 영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공안이 왔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외교관 나가고 있어요. 버티세요. 빨리 열어. 안 그러면 부순다. 공안이 소리쳤어요. 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꼭 안았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언니도 떨고 있었지만 저를 안아줬습니다. 문이 점점 더 세게 흔들렸어요. 그때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들렸어요. 이곳은 대한민국보 대상자가 있는 곳입니다. 외교적 문제가 될 겁니다. 밖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어, 한국어가 뒤섞였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안이 물러간 거예요. 문이 열리고 한국 외교관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베이징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이요? 네, 중국 정부가 마음 바꾸기 전에요.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밤중에 선양을 떠났어요. 차로 4시간을 달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안전가옥은 한국 대사관 근처였습니다. 내일 오후 비행기 타실 겁니다. 인천행이요. 정말요? 네, 이제 곧 자유해요. 그날 밤 저는 언니와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언니 믿겨? 아직 안 믿겨. 꿈 같아. 우리 진짜 해냈어. 응, 우리 해냈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언니가 있어서 내가 버틴 거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베이징 공항에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요. 탑승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게이트를 통과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중국 땅 그리고 저 멀리 북한. 안녕. 작별 인사를 속으로 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눈물이 났어요. 언니, 우리 정말 가는 거야. 자유로운 나라로. 응, 이제 정말 자유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2시간 후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국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언니도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죠. 평창에서 봤던 그곳, 다수태 동안 꿈꿨던 그곳, 이제 우리의 집이 될 곳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야, 언니.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승객처럼 나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리은희 승객님, 저희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사람이 악수를 청했어요. 국가정보원 북한이탈 주민 담당 박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다수태 전 평창 때 잠깐 봤던 한국,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보는 풍경이었죠. 먼저 서울국정원 시설로 가실 겁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조사요? 걱정 마세요. 신원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호 대상자로 확정됐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깨끗한 도로, 멋진 차들, 높은 빌딩들. 평창에서 봤던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 저것 봐. 롯데타워래. 제가 가리켰어요. 우와 정말 높다. 언니도 감탄했습니다. 평양의 류경호텔보다 훨씬 높았고 무엇보다 완성되어 있었어요. 서울 내곡동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보안 검색이 삼엄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절차입니다. 조사실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냉랭한 신문실이 아니라 편안한 상담실 같았어요. 먼저 쉬세요. 물이랑 간식 여기 있어요. 박민수 과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안전한 거죠?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할 겁니다. 그 말에 우리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주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두려움, 죄책감, 안도감 모든 게 뒤섞였죠. 많이 힘드셨죠? 박 과장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울으세요. 여기선 누구도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아요. 조사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받았던 조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협이 아니라 보였고 신문이 아니라 경청이었습니다. 평창 응원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감시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단원들을 감시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도 피해자였어요. 강요당한 거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북한 실상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동적 성격 때문에 위기를 만들었던 것, 브로커한테 버려졌던 것, PC방에서 떨었던 것.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용감하셨어요, 두 분 다. 박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자유를 선택하셨죠. 조사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얘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언니가 물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고위 간부시니까 어느 정도 보호받고 계실 겁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구경 좀 하고 오세요. 물론 보안 요원이 동행하지만요. 정말요? 나가도 돼요. 명동에 갔습니다. 평창 때는 못 가봤던 곳이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상점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언니 여기 봐. 화장품 가게야. 우와 종류가 엄청 많다. 우리는 마치 시골에서 온 사람들처럼 모든 게 신기했어요. 떡볶이 노점 앞에 섰습니다. 먹어봐도 돼요? 보안 요원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마음껏 드세요. 떡볶이 한 입을 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언니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길거리 공연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저 사람들 허가 받았어? 제가 물었어요. 보안 요원이 웃었습니다. 허가? 여기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유니까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허가 없이도 노래할 수 있다니. 저녁에는 한강에 갔습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를 봤어요. 평창 때 멀리서 봤던 그 야경, 이제는 가까이서 보는 거였죠. 은희야,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지? 응, 맞아. 꿈이 아니야.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현실이었죠. 다음 주부터 하나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네,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원 가기 전날 박 과장이 우리를 불렀어요. 두 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동영상이었어요.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민입니다. 함경도 출신 시향민이고요. 평창 때 잠깐 뵀던 분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자원봉사자였어요. 두 분 소식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제 아버지도 북에서 오셨거든요. 흥남철수 때요.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시다 돌아가셨죠. 김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분이 자유를 찾으신 걸 보니 제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저희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천만에요. 같은 민족인데요. 동영상이 끝나고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향민들, 탈북민 선배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들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야, 우리 앞으로 뭐하고 살까? 몰라. 근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통일 공부하고 싶어. 언젠가 북한도 이렇게 되게 하고 싶어. 나는 탈북민들 돕고 싶어.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있잖아.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자유니까요. 언니 고마워. 함께 와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쌍둥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어.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앞으로도 함께하자. 당연하지. 평생 함께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자유로웠어요. 나도 이제 저 사람들 중 하나야. 그 생각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끝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우리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10여 명 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은의 리은이입니다.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쌍둥이에요. 우와, 쌍둥이.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평창 응원단 출신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한 선배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용기 있으시네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은 스마트폰 사용법이었어요. 이게 카카오톡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죠. 카카오톡?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어요. 북한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친구 추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돼요. 언니도 어려워했습니다. 은희야, 이거 너무 복잡해. 나도 모르겠어. 천천히 배우자. 다음은 은행 계좌 만들기였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탈북민 임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통장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요.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한다니. 대중교통 이용법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려면 교통카드를 찍으세요. 버스는 카드 찍고 타고 내릴 때도 찍어야 해요. 첫 지하철 탑승은 아찔했습니다. 언니, 사람 너무 많아. 괜찮아, 그냥 흐름 따라가. 하지만 배차 간격이 짧고 깨끗하고 빠른 게 놀라웠어요. 평양 지하철이랑 완전 다르다. 제가 속삭였어요. 응, 여긴 정말 빨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편의점 실습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거 골라서 계산대에 가져가면 돼요.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콜릿, 과자, 음료수를 담았어요. 이걸 다 살 수 있어? 당연하죠. 여러분 돈인데요. 계산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락 없이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정해진 것만 받았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이었어요.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언니, 부모님 보고 싶어.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게 최선의 효도입니다. 2달째 우리는 직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통일학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대학 입학 준비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저는 무역 실무를 더 배우기로 했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아니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 장점을 활용하는 거야. 하나원 밖 외출도 허락됐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구경을 다녔어요. 홍대, 강남, 이태원 처음 보는 곳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사는 거야.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제가 말했어요. 응, 신기하지? 누구도 감시하지 않아.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언니가 주문했어요. 쌍둥이세요? 똑같이 생기셨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쌍둥이에요. 저희도 웃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런 게 행복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료증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응, 진짜 해냈어. 하나원을 나와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요. 우리 집이야, 은희야. 진짜 우리 집이네.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이거 다 우리 거야? 응, 다 우리 거야. 첫날 밤 우리만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다, 언니. 응, 자유의 맛이야. 언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례 입학이 아니라 정식 수능을 봐서요. 합격했어, 은희야. 서울대 통일학과. 진짜? 언니 대박.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채용하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다 내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탈북민 청년 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평창 응원단 출신이시죠? 존경해요. 후배들이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어느 토요일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보였어요. 언니, 저기 우리 집 있는 동네야. 저기 내가 다니는 학교도 보여. 은희야, 후회 안 해? 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후회? 하나도 안 해. 언니는? 나도. 힘들지만 행복해. 우리는 사물함에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남산타워 명물이었죠. 영원히 함께하자. 자물쇠에 이름을 적었어요. 리은의 리은이. 자유 만세.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정원에서였어요. 부모님 소식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은 무사하십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조사는 받으셨지만 큰 처벌은 없으셨어요. 아버지 직위 덕분에요.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직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이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중국 경유로 나온 겁니다. 비공식 루트로요.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은혜야, 은희야. 엄마는 괜찮단다. 너희가 자유롭게 산다니 다행이야.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행복해. 건강하게 잘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부모님 이해해 주시는 거야, 언니.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언젠가 꼭 만나요. 그 편지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썼습니다. 마음을 담아서요. 2년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다, 언니. 응, 꿈만 같아. 우리는 북한 인권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평창 응원단의 진실을 알려야 해요.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증언했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은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 정말 소중한 겁니다. 북한에 남은 우리 가족들,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자유를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예쁘다 언니. 응 정말 예쁘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자유로웠어요. 은희야, 우리 다음 목표가 뭘까? 통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좀 큰데? 큰 게 좋잖아. 우리 쌍둥이잖아. 힘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 통일하자. 우리 세대. 언니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그래서 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벚꽃 보게 하자.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자유니까. 우리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빛나기 시작했죠. 평창에서 처음 봤던 그 야경, 다스테를 준비했던 그 자유,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곳. 이제는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은희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쌍둥이로 자유를 찾았고 앞으로도 쌍둥이로 살아갈 거예요. 자유는 공기 같은 것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잃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증언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인간 존엄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북한에 남은 2,500만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리길 바라면서요. 해가 완전히 졌고 서울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켜졌어요. 저마다의 삶을 사는 5천만 사람들의 불빛이었죠. 우리도 저 불빛 중 하나야, 은희야. 응, 이제는. 리은의 리은이. 평양에서 태어나 평창에서 자유를 받고 목숨을 걸고 그 자유를 찾아온 쌍둥이 자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